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문재인 당선인이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개표가 99.9%가 진행된 시점인데요.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면 문재인 당선인은 41.1%의 득표를 한 것으로 잠정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오늘 오전 국회에서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앞으로 쉽지 않은 과제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야당들과의 도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한 70% 가까운 국민들을 품어 안아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제가 이 70%라고 표현한 것은 투표율을 감안한 겁니다. 77.2%의 투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까지 합해서 한 70%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어쨌든 이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역지사지라는 생각입니다. 모쪼록 오늘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람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당연한 바람일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19대 대선 문재인 당선인이 19대 대통령으로 이제 조금 잠시 뒤면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 가장 긍정적인 측면으로 부각되는 것이 지역구도가 약화됐고, 대신에 물론 이제 세대별이 좀 이걸 갈등이라고 표현하긴 해야 되나, 하여간 세대별로 이 경향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사실은 예측됐던 바이기도 한데요. 네, 이 지역별 몰표가 상대적으로 좀 약화가 됐죠. 네. 그러나 그 지역주의가 완전히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특히 이제 영남권이나 등등에서는 뭐 그걸 지역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든 뚜렷한 이런 그 경향성들이 좀 나타났었죠. 그건 호남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문재인 당선인은 그 17개 시도 가운데 그 대구 경북과 이 경남을 제외한 14개 지역에서 이제 다 앞섰고요. 이 문재인 후보 그 서울, 경기, 인천 등 그 수도권과 그 충청 지역에서는 위인 그 안철수 후보나 그 홍준표 후보를 2배 정도의 그 격차로 좀 따돌렸고요. 호남에서는 안철수 후보보다 2배 이상의 그 압도적인 이제 승리를 거뒀죠. 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별 이 몰표 경향은 약간은 좀 약화가 됐는데요. 호남 지역에서 그 문재인 후보 60% 안팎의 그 표가 몰렸지만은 그 이전 대선처럼 특정 후보에게 뭐 80% 이상의 표를 몰아주는 지역은 이제 없었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도 대구에서 그 46.8%로 이제 그 1위를 차지했지만 이 과반에는 못 미쳤고요. 경북에서도 그 50.5%,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긴 하지만 과반을 약간 넘었습니다. 이 문재인 당선인이 반면에 그 대구에서도 한 20.9%, 경북에서는 20.7%로 나름대로 좀 선방을 했고요. 이 경남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의 그 홈그라운드 아니었겠습니까? 예. 여기에서도 홍준표 후보에 대한 홍준표 후보의 그 득표율은 35.7% 정도로 나타났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홍준표 후보가 그 38.9%로 이제 네, 그 문재인 후보가 35.7%로 좀 바짝 이렇게 좀 따라붙으면서 선전을 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별 투표 경향은 굉장히 좀 분명해졌습니다. 이 KBS, MBC, SBS 이 방송 3사의 그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문재인 후보 20대와 30대, 40대에서 그 압도적인 이제 그 지지를 받았고요. 30대에서는 뭐 56%, 40대에서는 그 52%의 그 과반 득표를 이제 올린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0대와 50대에서도 이제 역시 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반면에 그 홍준표 후보는 그 60대와 70대 이상에서 이제 1위를 올라서 이 뚜렷한 그 세대 투표 현상을 보였는데, 이 문재인 후보
60대에서는 그 24.5%로 2위에 그쳤고요. 70대에서는 22.3%로 이 안철수 후보에게 또 이제 밀린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대에서 8.2%. 그래서 예. 이 안철수 후보와 그 바른정당의 유승민, 정의당의 그 심상정 후보에도 밀려서 20대에서는 일단 홍준표 후보가 그 5위를 이제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요. 30대에서도 8.6%로 이 4위를 차지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지역 갈등은 막연한 편견에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반면에 세대 갈등은 비교적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갈등이 더 좋으냐 이런 표현은 뭐합니다만 최소한도 갈등의 축소 측면에서는 세대 갈등이 훨씬 용이한 측면이 있죠. 이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어젯밤에 광화문에서 국민 모두를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어젯밤 이제 11시 40분쯤에 서울 광화문에 설치된 그 특설 무대에 섰죠. 문재인 당선인 그 당선 담례 연설을 통해서 저를 지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이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이러면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본인의 그 대통령 당선을 그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함께해 주신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고요. 함께 그 경쟁했던 후보들에게도 그 감사와 위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새로운 한국을 위해서 그분들과도 함께 손잡고 미래를 같이 전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자, 이제 그 다른 후보들 이런 입장들을 표명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이번 선거 결과를 수용한다. 당을 복원하는데 만족한다. 이제 이런 논평을 내놨고요. 네, 국민의당의 그 안철수 후보. 이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변화의 열망이 부응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이 지켜주신 국민들 덕분에 흔들지 않고 끝까지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떻든 이제 우리 모두 다시 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됐고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상당히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국민 여러분들의 그 새로운 그 대한민국에 대한 그 열망을 받아놔서 정의당 또다시 출발하겠다. 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그 중도라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 자리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은 그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이 중도가 자리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과거 영국에서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 이번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죠. 마크롱 대통령의 다시 이제 프랑스판 제3의 길을 이야기를 했지만 마크롱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24% 득표로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죠. 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중앙선거하니까 당선인을 공식 발표하면은 아마 오늘 조금 있으면 99.9%니까 다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럼 이제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거죠? 네, 중앙선거안위가 이제 8시에서 10시 사이에 이제 중앙선거안위 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당선인을 확정하기로 했는데 지금 거의 개표가 끝났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8시 바로 지나자마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당선 발표를 하는 동시에 대통령 임기에 바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그 오전에 이제 국회에 가서 그 취임 선서를 할 거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10시에 그 현충원 참배를 하고 12시에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하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대통령 직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청와대 참모진과 그 국무총리 후보자 발표를 이제 언제 할 것인가 이게 좀 주목이 되고 있죠. 오늘 벌써부터 언론들 이제 여러 가지 하마평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그 임정석 전 의원이 그 유력하다 이렇게 오늘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건 다른 신문들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또 이 북핵과 그 사드 문제 등을 다룰 그 안보실장에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서훈 전 3차장은 또 이제 국가정보원장으로도 이제 하마평에 오르내리기도 있습니다. 자, 국무총리는 누가 되겠느냐? 호남 인사 기용이 좀 유력시되고 있는데 한겨레는 이낙연 전남지사와 그 이용섭 전 의원이 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렇게 전했고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분석을 내놨습니다. 관측을 내놨는데요. 이 총리 후보자로서는 그 광주 출신의 그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그리고 전북 출신의 그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새누리당 출신의 진영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언론 보도를 이제 다 믿을 것은 아니죠. 과연 그렇죠. 누가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될지 또 국무총리로는
누가 이제 후보자에 오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당선인이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10년 만에 여당의 지위를 다시 되찾게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중에 한 분이시죠. 전해철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 소감을 이제 이렇게 되면 여쭤봐야지 이게 순서예요. 예, 말씀해 주시죠. 당연하지만, 먼저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번 대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좀 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고 기대했던 국민분들께서 이제 제대로 된 대한민국 만들어가자 그런 열망이 반영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9년 만에 거의 10년 만에 야권으로 정권 교체가 된 것도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조기 대선이라는 특별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자, 근데 우리 전해철 최고위원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어제 잠을 잘 못 자신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진 않아요. 유세 과정에서 좀 피곤하고 목이 쉰 게 아직 다 회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자, 일단은 득표율이 41.1%입니다. 지금 99.9%의 이 개표가 이루어진 시점에서요. 예. 이 부분 만족하십니까? 일단 이제 비율은 그 오자구도이기 때문에 예. 오자구도에서 또 41.%가 나온 거는 상당한 저는 득표라 생각하고요. 아하. 또 하나는 이제 일단 표 차이가 약 557만 표 정도 돼서. 그렇죠. 16대가 제일 컸었거든요, 여태까지.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531만 표에서. 16대가 17대구나. 아니, 그렇습니다. 17대죠. 이명박 정동영 두 후보가 붙었을 때요. 예. 그때가 531만 맞습니다. 표였는데, 이번에 이제 557만 표 역대 최고로 이렇게 표 차이가 났다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당선자에 대한 그런 기대가 컸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 또 전국에서도 고른 지지를 보여서 이제 대구 경북 경남에서는 1위를 못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보였던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호남에서 상당한 표차로 안철수 후보 눌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향후 전국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데, 예? 국민의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신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질 법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국민당하고 경쟁하거나, 또는 이제 국민의당이 국민의당이 어려워지거나, 그러니까 경쟁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요, 기본적으로 협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승리를 했지만 국민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 또 바른정당 등과의 협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당의 어떤 현재 처지보다는 가능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국민의당하고는 합당할 생각은 없으신 모양이죠? 일단 지금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것 같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원내 일당이지만 100일석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당장 이제 인사부터 또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 협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통합정부를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 통합정부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우리 전해철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이 여러 당하고의 협치의 개념도 분명히 포함이 될 텐데요. 그죠? 예. 그렇다면은 일단 지금 방금 들은 뉴스를 보면은 이 총리 임명을 곧 할 것 같은데요. 이 총리부터 이 통합정부의 구상이 실현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통합정부가 사전에 임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의견을 듣거나 대화를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지금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날짜적으로 촉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인선을 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인선을 하는 것도 그런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남은 많은 조각이나 또 여러 가지 인선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충분히 이야기를 듣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1위와 2위와 표차가 역대 선거 중에 가장 컸는데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대선 과정에서 사실 이 통합정부의 대상은 국민의당, 정의당까지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전해철 최고위원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까지 협치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통합정부에서도 바른정당이나 이 자유한국당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통합정부라는 것이 뭐 조각을 꼭 같이 해야 된다든지, 또 구체적인, 이렇게 장관 인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좁게 생각하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칙적이고 추구해야 될 방향의 협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협치를 함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이외에 다른 정당도 자유한국당이나 포함해서 다 대화를 해야 되고 실제로 그 대화의 필요성은 앞으로 계속 강조될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좁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장관 인선이나 조각에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른 모든 정당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몇 시 정도에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는 거죠? 당선증 교부를 지금 10시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취임식은 12시에 이제 국회로 텐동을 해서. 그럼 10시부터 대통령이죠, 뭐. 그죠? 원칙은. 그렇죠. 확정될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오늘 당장 출범을 하는데, 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이제 대선 과정에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10대 공약을 발표할 때 첫 번째 우선순위에 뒀었고, 일자리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기존에 약속했던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또 그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우선적으로 정책을 실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자리 정책. 지금 근데 사실은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위기 상황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그런 안보 관련해서 정책을 점검하고 또 해야 될 일을 체크하는 것은 바로 오늘 오후부터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것이 사드 문제는 차기 정권으로 넘겨라 이 부분이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차기 정권 지금 이제 현재 정권이 됐습니다. 그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대로 일관되게 국회 비준을 해야 된다.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오늘 취임하니까 국회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이렇게 결정하는데 다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국민적인 좀 더 강한 동의, 합의 이런 것들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 비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죠? 그러면은 네. 비준이 만일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럼 철수해야 되겠네요, 그죠? 저희들이 이제 자꾸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네. 국회 비준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 예, 전화가 끊겼습니다. 자, 지금 다시 전화를 연결할 텐데요. 자,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과제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얘기한 대로 제가 볼 땐 모두의 대통령, 통합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 역지사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여쭤본 사드 문제도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전해철 최고위원님, 예, 말씀 계속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국회 비준을 필요한다 이런 이제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자라는 원칙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취임을 하니까, 예. 그런 국회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으로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오늘부터 많은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면 알게 될 텐데 국무총리로는 이낙연 경남지사, 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의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들어보셨죠? 일단 인사를 발표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오늘 중으로 알겠습니다. 몇 가지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유권자분들,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예. 아무튼 거듭 그 성원 지지 보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이제 좀 소중한 가치가 훼손됐던 거, 예를 들어 민주주의, 복지, 평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복원하고 회복해서 경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 이제 일을 하도록 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된 정신이 구현됐으면 합니다. 그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 대통합이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시죠. 전해철 최고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앞서 1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전화가 한번 끊겼었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자, 7시 42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교통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다시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으로 복귀하는 월요일 같은 수요일인데요. 비도 내리고 시야도 탁 트이지 못합니다. 곳곳으로 밀리는 구간도 많고요. 또 수원 경부고속도로는 지금 판교에서 반포까지 쭉 1시간 정도 걸리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 수원 부근 밀리고 있고 판교에서 대왕판교까지 다시 판교에서 반포까지 쭉 밀려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포대교에서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북단 부근 강변북로 진입로에서 신용차길이 부딪히는 사고까지 발생해서 이 부근 정체가 되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 나서 어렵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당선 축하드리고요. 경제나 복지 부분에 관해서 당선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공약들 좀 잘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 당선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아이를 편안하게 낳고 또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떤 여성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선 축하드리고요. 저희 학생들이 입시를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을 속이지 않고 국민이 편안한 나라?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평화롭고 다른 나라보다 살기 좋게 나라를 좀 잘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이제 뭐 남북 분단 문제도 있으니까요. 평화 통일 같은 것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좀 안보는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뭐 외교 같은 거에서부터 뒤처지지 않게끔 잘 좀 이끌어줄 수 있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역사에 남을 만한 대통령이었으면 좋겠고요. 나 자신 나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한테 바라는 게 서민들이 잘 살게 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우선이지. 공정한 사회 만들어주시오. 예, 지금 19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점 들어보셨죠? 자, 이 두 분을 만나면 항상 월요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 다시 월요일로 메이터를 꺾으려면은 이게 진짜 얼마나 참 여러분들 실망스러우시겠습니까? 오늘 근데 수요일 가면서 오늘 수요일 맞죠? 수요일 맞습니다. 예. 자, 월요일에 만나는 중요한 커플을 수요일 날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당선인의 당선 의미 그리고 향후 전국은 어떻게 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데일리한 이종근 논설시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딸랑딸랑 이종근입니다. 예, 두문정치연락연구소 서양호 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 아침, 새 출발, 새 나라, 새 대통령. 아,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지. 서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벌써 이 얘기하는 게 다르잖아요. 사람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달라요. 저 상쾌한 아침입니다.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다 부러집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당선인 19대 대통령이 이제 잠시 후 10시쯤 당선증을 교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10시 이제 19대 대통령이 되는 건데 취임식은 12시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이번 선거요? 이번 선거의 의미는 일단. 이번 선거 말고 대통령 당선 의미가 어떤 뭐 그거나요. 그거나. 갑자기 뭐 야당 측이 되면서 상당히 의기소침해지셨네요. 하세요, 그냥.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두 가지 꼽고 싶습니다. 하나는 아니 어저께 발표가 나자마자 정말로 기뻐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뭐 축하 인사 받고 기뻐하시는 분들 어느 분들인가 봤더니 여론조사 기관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진짜로 이번에야말로 출구조사나 혹은 그간의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아마 뭐 누구의 어느 후보가 말씀하신 것대로 아마 됐을 거예요. 정말로 이 여론조사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 정말 다시 생각을 했었어야 될 텐데 이번에 출구조사도 어려움 맞았죠. 그리고 또 여론조사 공표 기간 전까지의 어떤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외래어 샤이 낯선 나라에서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샤이라는 말이 너무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합한 어떤 쓰임새는 아니었다. 샤이 뭐 보수 샤이 안철수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 결과에 있어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보세요? 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그게 투표율에서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참 우리 그때 얘기했는데 투표를 얘기했잖아요. 우리. 네.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75.8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80 후반 얘기했습니다. 네네. 제가 그러니까 제일 맞췄다 이 말. 지금 여기에서 표정이 달라지시는데 이게 보이는 라디오였다면 진짜 좋을 뻔했는데 말이에요. 저 대선 의미 제 얘기할 차례 아닌가요? 아니요, 좀 빠지세요 좀. 근데 제일 틀리셨잖아. 근데 참. 근데 저는 그 샤이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촛불 전국 이게 이 촛불 집회 이후에 이제 치러진 대선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투표율이 높을 줄 알았는데 투표율이 이렇게 생각만큼 높지가 않았어요. 네. 저는 이미 정권 심판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실제로 보수층들 시골 보수라고 하는 대구 경북 지역 60대 이상 안보 이슈에 민감한 분들 말고 서울 보수, 합리적 개혁 보수층들이 아마도 홍준표 후보 찍느니 유승민 안철수 찍거나 아니면 투표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봐서 그분들의 투표율이 상당히 낮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바로 샤이 보수 아니에요? 네, 샤이 보수라고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종근 실장님, 대통령 선거 당선의 의미를 얘기했더니 출구조사, 여론조사 지지. 아무리 보수 패널이지만 문재인 당선자 그렇게 불만스러워요? 그것도 좀
잘 들어보세요. 저는 제가 볼 때 두 가지 핵심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완전히 받아 적으세요. 예. 2위와 550만 표 차, 역대 최대 득표차입니다. 87년 대통령 선거가 생긴 이래 지난 17대 이명박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 간의 대결에 531만 표를 상회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다자 대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표차가 났다는 것은 강력한 개혁 요구,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 그리고 정경유착과 검찰개혁 등 반칙과 특권에 대한 철저한 청산을 요구하는 것이란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컸다. 남보고 적은 게 아니고 본인이 적은 건 읽고 있어. 두 번째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 하시면 좀 뽀록나잖아요. 예.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가 많이 완화됐는데도 대구, 경북과 영남 그리고 60대 이상의 보수층 세대 간의 투표차 60% 이상이 타 후보를 지지한 것 등 제가 볼 땐 국민 통합에 대한 숙제를 분명히 안겨준 선거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 당선자는 개혁과 통합이라고 하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가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서영호 소장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77.2%의 투표율이었어요. 투표율이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41.1%의 이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4천만이 넘는 유권자 중에 한 30% 정도, 그러니까 투표율까지 합하면은 30% 정도가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그렇죠. 1334만 6,570명. 그죠. 아까 그러니까 0.3% 마지막 남은 그죠. 99.7%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0% 정도는 투표를 하지 않거나 문재인 당선인한테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머지 70% 국민을 또 잘 안고 가야 되는 과제를 또 안고 있다. 지금 그 부분도 서영호 소장님이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문재인 후보가 아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이걸 얘기했잖아요. 과반수를 넘기고 싶다. 근데 솔직히 저는 마음속으로 과반수가 안 넘었으면 좋겠다. 당선이 되지 말란 뜻이 아니라 과반수를 넘기지 말고 차라리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왜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51%가 넘는 과반 당선에 그다음에 당시에 새누리당 과반 의석이었는데 4년 동안 어떻게 됐죠? 국회와 타협을 하지 않고 계속 하나도 제대로 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국회 탓하면서 사실 아무것도 이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거꾸로 87년도 노태우 대통령이 36.6%에 불과했는데 3당과 사실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협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많은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협치를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30%대의 그러니까 40%대의 득표율을 차라리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협치의 자세로 나간다면 도리어 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이종우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50% 전 대통령은 50%를 넘는 지지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가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네, 일단 다자구도에서의 그 좀 41%의 득표는 저는 상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87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가 1로 3김이라 그래서 그 사자가 지역적 기반을 뚜렷이 하고 있을 텐데 그 당시가 36%였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서영호 소장님 더 말씀하시고 싶으시죠? 네. 3부에서 할까요? 예.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일단은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도 계속 이종근 데일리한 논설실장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 두 분과 계속 함께하겠습니다.